팬인 자신에게 운동선수가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성향이 있는 팬은 팬으로서 가지고 있는 상응하는 의무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자신이 친구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잠시도 생각하지 않고 친구로부터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사람은 부드럽게 말하자면 그리 좋은 친구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선수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선수가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팬은 팬 선수의 관계를 그다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인간의 삶의 거의 모든 다른 영역에서처럼 팬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권리도 이에 상응하는 일련의 의무에 의해 제한되며 선수가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는 확신에 차 말하면서도 자신이 어떻게 더 나은 팬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팬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생태계 상태라는 개념은 가정용 텃밭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숙할 것이다. 텃밭은 재배자가 특정한 상태, 즉 과일과 채소 생산의 극대화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작은 생태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배자는 거의 항상 생태계의 역학관계에 개입한다. 즉, 자라나기 시작하는 원치 않는 식물을 제거하고 곤충과 다른 동물들이 채소를 먹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쩌면 살충제를 뿌리고 밭에 울타리를 칠 수도 있다. 채소의 성장을 극대화하는 것은 생태계에게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배자는 사실상 경사면 위에 공을 잡아두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단 하루만이라도 재배자가 개입을 멈춘다면 그 생태계, 즉 그 땅의 작은 밭은 자연이 더 안정된 상태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채소는 여전히 자라겠지만 다른 식물이 채소를 밀어내고 야생동물이 작물을 먹기 때문에 수확량은 거의 틀림없이 더 적을 것이다. 약속은 사회생활에서의 인간 특유의 형태를 결속하는 접착제이다. 약속은 개인의 욕망과 관심이 동요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공동 행동의 계획과 조정을 용이하게 한다. 게다가 약속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을 행동을 기꺼이 수행하도록 만든다. 예를 들어 택시기사는 고객이 나중에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고객을 태워 원하는 목적지로 운송하고 건설 노동자는 고용주가 월말에 지불하겠다는 신뢰할 만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매일 업무를 수행한다. 사실 택시기사와 건설 노동자가 돈을 보수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오로지 다른 주체, 특히 중앙은행들의 네트워크가 해당 통화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자리, 돈, 정부, 과학적 협력, 그리고 결혼과 같은 사회적 대상과 제도는 그 시작과 안정성을 위해 약속의 신뢰성에 의존한다. 뇌가 이미 누군가의 얼굴과 이름을 저장했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는 기억하고 다른 하나는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이는 기억을 생각해내는 것에 있어서 뇌가 2단계의 기억 시스템을 가진 무언가를 작동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며 이것이 누군가를 알아볼 수는 있지만 어떻게, 왜 아는지 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흔하지만 짜증나는 감정을 유발한다. 이는 뇌가 친숙함과 회상을 구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명확하게 하자면 친숙함 또는 인식은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마주쳤고 이전에 그런 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이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당신이 아는 것이 없고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 사물이 이미 기억 속에 있다는 것뿐이다. 회상은 이 사람을 어떻게, 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원래의 기억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이며 인식은 단지 기억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표시해 줄 뿐이다. 1950년대 초반에 시작된 이래로 미국의 텔레비전 시트콤은 미국 사회의 많은 사회 갈등을 보여주었는데 진화하는 가족 개념뿐만 아니라 시민권, 가정과 직장에서의 여성 권리, 아동권,
이민과 다문화주의와 같은 것들이다. 이 각각의 쟁점은 유머를 통해 보다 진보적인 가치들이 이전보다 더 수용 가능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다루어져 왔다. 종종 등장인물 한 명, 대개는 편견이 아주 심한 사람이라고 특징 지어졌던 누군가가 이러한 발전 중 하나 이상에 저항하고 나서 어리석어 보이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다른 사람들의 짧은 비난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의해 배제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트콤의 유머는 더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사회의 수용을 장려하는 비용 효율적인 수단으로 작용했다. Friedrich Mohs, a well-known mineralogist, was born on January 29, 1773, in Gernrode, Germany. He displayed a marked interest in science at an early age. He studied chemistry, mathematics, and physics at the University of Halle, and also studied mineralogy at the Mining Academy. In his late 20s, he went to Austria and classified minerals by their physical attributes. This new classification system of his led to conflicts with many mineralogists who followed the conventional methods. In 1812, Mohs was appointed professor of mineralogy at the Joanneum, where he developed the Mohs scale of mineral hardness. Mohs ended his remarkable career at the Mining University in Leoben and died at the age of 66 in Italy. Mineralogist Gwangmul Hagja. 음식의 사회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맛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듯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교적 상황에서 맛을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교 모임이 음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도 그 의의는 맛에 있지 않습니다. 맛은 배를 채우는 목적을 달성한 후 사회적 관계의 배경이 될 뿐입니다. 맛에 대한 감상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중심으로 한 예식이나 의식은 맛의 질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맛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사회적 관계에 더 큰 중요성을 놓치게 됩니다. 과학이 항상 신뢰받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료 검토 과정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실행은 편향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의 출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설탕업계의 자금을 받은 하버드 연구자들은 건강 문제의 원인을 설탕에서 지방으로 돌렸습니다. 그들은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린 영향력 있는 논문에서 자금 출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식습관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오늘날 비만 및 당뇨병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과학계에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했습니다. 자금 출처 공개는 이제 의무화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 대중음악의 폭발적 증가와 전 세계적 유통은 음악 접근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촉진했습니다. 1950년대에는 누구나 숟가락이나 중고 기타만으로도 밴드를 시작할 수 있었죠. 이는 스키플 같은 장르를 낳았고 음악 제작에 대한 훨씬 포용적인 태도를 만들었습니다. 대중음악 운동은 저항과 자유의 정신으로 더욱 촉진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1970년대 펑크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들은 비전문성을 필수 요건으로 삼았습니다. 음악에서 배제되었던 집단들이 창작의 기회를 만끽하며 음악계 안팎에서 참신성과 자율성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낳았습니다. 위대한 과학자는 반짝 스타가 아닙니다. 뉴턴처럼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죠. 이는 매튜 효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 성공은 과학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원과 우수한 협력자를 끌어들여 또 다른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들이 계속 성공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이 유난히 재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이전의 성공은 숨겨진 재능의 신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공은 지위가 만든 결과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재능의 반영일까요? 과연 매튜 효과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 말한 것을 깨닫고 다시 수정하려고 돌아가기 위해 말을 잠시 멈출 때 우리는 말을 멈추기 수백 밀리세컨드 전에 손짓을 멈춘다. 이러한 순서는 우리의 손이 의식적인 마음이 알아채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 알고 있다는 놀라운 개념을 암시하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손짓은 정신적으로 단어를 준비시켜 정확한 용어가 입술에 도달하도록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손짓을 하지 못하게 되면 덜 유창하게 말하게 되는데, 이는 그들의 손이 더 이상 다음 단어와 또 그 다음 단어를 제공할 수 없어서 말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손짓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또 다른 해로운 영향을 갖는다. 정신적 과정을 쭉 도와주는 손짓이 없으면 유용한 정보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며 우리의 생각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손짓은 말의 어설픈 동반자로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선도하는 역할을 나타낸다. 과거와 미래는 서로 다르지만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항상 미래에 대한 관점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민족주의에서 공산주의에 이르기까지 혁명가들은 미래의 대의를 위해 항상 과거를 참고해왔습니다. 미래는 종종 잊힌 시간의 회복, 확립된 것의 복제, 또는 사라진 영웅시대의 모델로 여겨져 왔습니다. 역사의 서술은 미래의 결과를 아는 역사가의 통찰력에 기초합니다. 과거는 결국 지나간 미래들의 축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가 미래를 형성하기보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우리의 방향성이 과거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은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찾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교적 좋은 자료이다. 하나의 단어 집합을 사용하여 다른 단어를 정의하는 것을 어휘적 정의라고 한다. 하지만 사전적 정의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사전 속의 정의는 독자가 이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해 상당히 탄탄한 이해력을 가지도록 요구한다. 다시 말해, 사전은 많은 경우 아는 단어와 아직 모르는 단어 사이의 상호 참조 또는 번역기 역할을 한다. 사전에서 가장 난해한 단어, 말하자면 예를 들어 풀트리투디노운나 카로카가티아조차도 독자가 이미 알고 이해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정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 세계 정부는 식량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국민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메커니즘을 개발했습니다. 일부는 식량 자급자족을 목표로 삼는데, 이는 대부분의 식량을 국내 농업 시스템에서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식량 안보가 반드시 자급자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는 쉽게 생산되지 않는 식품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산물은 국가마다 다른 기후와 토양 조건에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생산성이 높은 국가조차 모든 식품을 완전히 자급자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도 커피, 차, 바나나와 같은 열대 작물은 수입에 의존합니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은 국내 생산과 수입을 통해 함께 해결됩니다. 스트레스는 신체 질환뿐만 아니라 뇌의 구조 자체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가 필요한 뇌를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도록 만든다. 건강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겪을 때 그들의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밝혀내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 연구는 줄어든 해마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했던 사람들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뇌의 이 부분은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기분 조절에 관여한다. 그것은 또한 당신의 주변이 안전한지를 감시하고 위험한 이미지들을 장기 기억에 저장하여 미래에 그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을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조절하는 임무의 일환으로 수행한다. 하지만 만성적 스트레스는 해마를 혼란스럽게 하고 코르티솔의 신호를 끄는 대신 켜는 쪽으로 바꾸어 당신이 싸우거나 달아나거나 꼼짝 못하는 지속적인 상태에 갇히도록 만들 수 있다. 비록 과학은 규칙에 기반한 절차이지만 매우 창의적인 과정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론은 철학적 발명으로 우리가 신중한 숙고라 부르는 머릿속 계산을 거쳐 사고를 통해 다소 신비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가설이 현실에 비추어 검증되기 전에는 그것은 아직 진정한 지식이 아니며 그것은 단지 추측을 나타내는 정보에 불과하다.
지식은 자신의 유용성을 입증한 정보이다. 그것은 수차례의 실험적 검증을 통해 잘못된 이론들을 제거한 후 남은 것이다.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가설을 검증하고 새롭고 놀라운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 그들의 모델을 수정함에 따라 통계학자들이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학습 루프가 나타난다. 18세기 영국의 통계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터마스 베이스가 개발한 베이즈 정리에 기초하여 베이지안 업데이팅은 수용된 이론이나 예측 모델이 그 이론의 다양한 변형을 반복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점점 더 정확해지는 수학적 과정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당신의 용어 정의가 자신의 주장과 관련 있는 종류의 논의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에 가능한 비슷하게 일치하면 더 좋다. 그러나 철학자들이 자극하는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특별한 용법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고 심지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어휘로는 당신이 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그것을 가진 사람이 경험한 무언가에 대한 기억이 반드시 경험한 기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용어는 일반 언어에 없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떻게든 당신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즉, 나는 기억 유형의 경험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을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철학자들은 기억과 유사한 이러한 가상의 경험을 지칭하기 위해 유사 기억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냈다. 종종 집단 간의 상호작용은 사회적으로 불평등하다. 많은 경우 차용은 대부분 혹은 완전히 한 방향으로 이동한다. 즉, 더 강하거나 권력을 가진 집단에서 혜택을 덜 받는 집단 쪽으로 이동한다. 접촉의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사회적으로 종속된 집단의 언어는 더 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의 화자들에게 전에 잘 몰랐던 물건이나 관습에 대한 용어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의 접촉의 결과는 이것 이상 진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호주 시드니의 디하룩 언어와 같은 몇몇 경우에는 화자들 중 다수가 소멸되고 나면 그러러한 언어 체계의 운명은 멸종하는 것이었다. 남은 사람들은 그들을 억압했던 사람들의 언어인 영어의 다양한 변종으로 전환했다.